남편 준호의 서재를 정리하는 동안 한옥 창밖으로 비가 두드렸다. 매달 하는 일이었다. 나무 책꽂이에 먼지를 털고 서류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일. 결혼한 지 23년. 이런 단순한 행위들은 내 심장 박동처럼 익숙한 리듬이 되었다. 저녁으로 끓일 김치찌개를 생각하며 부드럽게 콧노래를 불렀다. 준호는 내 요리를 좋아했다. 그가 여전히 나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다. 평소 그가 잠가두던 책상맨 위 서랍에 손이 닿았을 때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마도 아침에 서둘렀나 보다. 안에는 업무 서류 더미 아래 내가 본 적 없는 폴더가 하나 있었다. 무언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직감이었을까? 아니면 폴더가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까? 나는 그것을 열었고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었지만 강남구청에서 찍은 새로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장은 차에 마르지도 않았고 날짜는 불과 사흘 전에 처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내 눈은 즉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기재된 이름으로 향했다. 박순자, 내 시어머니였다. 나는 준호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갑자기 나를 지탱할 수 없었다. 내가 학원 시간 강사로 일하며 번 돈을 푼푼히 모아 장만하고 유지해온 집이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5년 전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준호와 함께 원본 서류에 서명했었다. 우리 집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좋은 동네에 있었다. 전통적인 마당과 아들 민준이를 위한 좋은 학군 때문에 이 집을 선택했었다. 나는 낡은 창호지를 교체하고 마루가 빛날 때까지 닦고 정원에 할머니의 국화를 심으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집에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내가 한 모든 희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그릴 수 있었다. 순자,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공손하게 대해도 늘 나를 부족한 며느리로 여겼다. 요즘 여자는 제대로 된 전통도 모른다니까. 그녀는 친척들에게 꼭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녀는 가족의 재산은 혈통, 즉 자신의 혈통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저 시집온 외부인이었다. 충격이 분노로 바뀌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방문해서 밤늦게까지 준호와 속삭이던 것이 기억났다. 아침 식사 때 그가 내 눈을 피하던 것도, 그가 갑자기 부산에 있는 내 여동생 집에 며칠 다녀오라고 제안했던 것도, 서류 작업을 완료하려면 내가 없어야 했던 것이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야근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그가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는지 궁금해하며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의 소행을 절대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 나는 문서를 발견했던 그대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우리 침실로 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한때 우리가 함께 미래의 꿈을 속삭였던 바로 그 침대였다. 나는 침실 탁자 위에 우리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서양식 정장을 입은 준호와 붉은 한복을 입은 나, 희망에 차 웃고 있는 우리 두 사람. 사진 속의 저 젊은 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아무도 먹지 않을 저녁을 준비했다. 이미 깨끗한 접시를 닦았다. 그러는 동안 내 머리는 계산하고 계획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다. 준호는 내 신뢰를 이용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이전에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고 가르친 사업가의 딸이었다. 민준이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했을 때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아직 이 일을 알 필요는 없었다. 다 괜찮아.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시험에나 집중해. 어딘지 모르게 아버지를 닮았지만 더 따뜻한 그의 목소리가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집은 민준이의 상속 재산이기도 했다.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 준호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서연아, 그 누구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네가 사랑하는 남자라도 말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지금은 좀 더 귀담아들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보통 설날에나 입던 가장 비싼 한복을 골랐다.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을 감추며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만약 순자와 준호가 내 집과 함께 내 존엄성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렸다. 신발을 신으며 나는 결심했다. 준호에게 당장 따지지 않을 것이다. 울거나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속담 속의 대나무처럼 될 것이다. 바람에 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리에 더 강한 뿌리를 내리는 대나무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쉽게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가 된 내 대학 동창 지영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울 방법이 있다면 그녀가 알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방법이 없다면 그녀가 내가 나아갈 다른 길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아름다움은 내 안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내가 걷는 동안 내 안에서도 무언가 피어났다. 나의 충격과 상처를 불태워 버리는 결이었다. 이 집은 준호의 것인 만큼 내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싸우지 않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한 지 사흘 뒤 시어머니가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거만한 미소는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준호는 그날 아침 긴장된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한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어머니가 영구적으로 머무를 것을 암시할 만큼 많은 짐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서연아, 어머니 가방 좀 들어라. 준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시했다. 그가 늦게 귀가한 그날 밤, 부엌에서 침착하게 차를 마시며 깨어있는 나를 발견한 이후로 그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등기부 등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 표정에서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순자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내 인사를 거의 무시한 채 이제는 명백히 자기 소유가 된 집 안으로 나를 밀치고 들어갔다. 안방, 침구를 갈아야겠구나. 그녀는 나와 준호가 함께 쓰는 방으로 직행하며 선언했다. 나는 남편에게 의아한 눈빛을 보냈고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어머니가 우리 침실을 쓰실 거야. 우린 작은 방으로 옮기자. 나는 그를 쳐다보며 불신감에 휩싸였다. 우리 집을 넘겨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침실까지 내어준다고?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이곳은 우리 집이고 우리 부부의 침실이라고 상기시키고 싶었다. 대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순자를 위한 새 침구를 준비하러 갔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통화하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래, 이전 등기 마쳤다. 이제 집이 내 이름으로 되었어. 그녀는 아마도 대구에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드디어 가족 재산을 보존해야 할 자기 책임을 깨달았지. 그 여자는 이제 이 집에 아무런 권리도 할 수 없어. 그 여자. 결혼 23년 차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그 여자였다. 네가 그 얼굴을 봤어야 하는데. 순자가 웃으며 계속 말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한여처럼 차를 내오더구나. 적어도 이제 자기 자리는 아는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말을 베어낸다는 상상을 하며 필요 이상으로 세게 팔을 썰었다. 손에 쥔 칼이 갑자기 강력하게 느껴졌고 나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해야 했다.
성급하게 하는 복수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아버지의 또 다른 가르침이었다. 다음 날 순자는 동네 노인정 친구들을 차에 초대했다. 5명의 노부인이 우리 거실로 들어와 내가 몇 년 전 그토록 정성 들여 고른 가구들을 훑어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꿀떡과 국화차를 대접하며 찻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정중하게 절을 했다. 서연이가 시중 드는 건 항상 잘했지. 순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비록 떡은 사온 것이지만 내가 예전에 직접 만들던 것과는 다르지. 떡은 분명히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조리법대로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지만 여자들은 동정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참 골격이 좋네요. 한 여자가 말했다. 전 주인들이 안목이 있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이 집을 샀을 땐 손볼 데가 많았어요. 순자는 마치 나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듯 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가족의 손에 들어왔으니 개조할 계획이에요. 저 주방은 너무 낡았어. 내가 애지중지 관리해온 민준이에게 처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가족의 추억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 주방을 나는 피맛이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가 많이 실망했겠어요. 다른 친구가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충분히 컸다. 이런 집을 잃었으니 순자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왜 실망해? 어차피 진짜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지만 가족 재산은 혈통 안에 머물러야지. 나는 부엌으로 물러났다. 찻잔을 씻는 손이 떨렸다. 창밖으로 마당에 있는 우리 벚나무가 보였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준호와 내가 함께 심은 나무였다. 저것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가? 속삭임은 우리 집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다음 날 동네 시장에서 내가 콩나물을 고르고 있을 때 옆집 김 여사가 다가왔다. 서연 씨, 들었어요. 그 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 동정이 뚝뚝 묻어났다. 힘들겠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녀는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아 동네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끝을 흐렸다. 괜찮아요, 김 여사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더 작은 아파트 월세라도 알아본다면 우리 조카가 부동산 중개인이거든요. 나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떴다. 계속 장을 보는 동안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다. 저녁까지 나는 같은 내용의 대화를 3번 더 들었다. 순자의 친구들이 동네 아줌마들에게 소식을 확실히 전파했고 그 이야기는 물 위의 기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집에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순자는 묻지도 않고 가구를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내가 눈에 띄게 나온 가족 사진들을 치우고 준호와 그의 아버지가 나온 낡은 사진들로 교체했다. 그녀는 주방을 차지하고 내 식재료와 요리 방식을 비판했다. 준호가 소화불량에 걸릴 만도 하지. 그녀는 내 양념장을 살피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에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늦게 귀가했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말없이 먹었으며 우리가 새로 옮긴 더 작은 침실로 들어가 잠든 척했다. 나는 그의 배신감이 돌덩이처럼 우리 사이에 놓인 채 그 옆에서 깨어 있었다. 순자는 대학교에 있는 민준이에게까지 연락해 자신이 아들의 상속재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제 내 미래는 보호받는 거야. 그녀는 내가 근처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동안 제 스피커폰으로 말했다. 가족의 집은 언젠가 복잡한 일 없이 너에게 바로 상속될 거란다. 고맙게도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 그 집은 이미 우리 거 아니었어요? 엄마랑 아빠 거요. 내 아버지 거지. 그녀가 날카롭게 정정했다. 그리고 이제 널 위해 안전하게 지켜줄 내 것이고. 나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내가 패배했다고
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둬라. 언제나 그랬듯 나를 과소평가하게 내버려둬라. 한편 나는 지영의 법률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서류와 서명을 챙겼다. 학원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돌렸다. 나는 조용히 내 편을 모으고 있었다. 구청에서 일하는 민준이의 대부, 은행에 연줄이 있는 내 남동생, 심지어 은퇴 전 판사였던 이웃 박 어르신까지 매일 저녁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다. 차를 내오고 순자의 친구들이 다녀간 자리를 치우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서류를 제출하고 내가 짜고 있는 그물의 올가미를 조였다. 순자는 내 침묵을 굴복으로 오해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서 가장 깊은 분노는 종종 완벽한 평온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태풍이 육지를 강타하기 전 바다의 고요함처럼. 준호의 서랍에서 그 등기부 등본을 발견하기 6개월 전 나는 남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끊어버리는 긴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재무 서류들이 평소 보관하던 파일 캐비닛에서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고 정원에서 나누는 그들의 조용한 대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우리 결혼의 견고함을 믿으며 이런 징후들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내게 신중함을 가르쳤다. 준호는 어머니의 요구에 있어서는 항상 약했다. 그의 세대 한국 남성들에게 흔히 보이는 결점이었다. 그들은 효도가 아내에 대한 의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충성심보다 우선한다고 믿도록 교육받았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우리 집 등기 서류를 살펴보는 것을 목격한 후 나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우리 세대에게는 흔치 않은 독립이라는 꿈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었다. 나는 결혼과 육아를 선택했지만 지영은 가사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는 순자의 친구들이 나를 발견할지도 모르는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평일 오후라 찻집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전통 한지등이 낡은 나무 탁자 위로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지영은 내 수수한 주부 복장과 대조되는 잘 재단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 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너무 오랜만이다, 서연아. 그녀가 내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구나. 나는 내 의심을 설명했고 그녀는 가끔 휴대폰에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다. 내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내 걱정을 과대망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안타깝지만 네가 설명하는 그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 그녀가 말했다. 특히 네 남편 집안 같은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더 그렇지? 남편이 내 제사 지분에 대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 그러지 않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지영이 제안했다. 그녀의 변호사다운 두뇌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내 재산 관련 서류 사본 전부 가져와. 검토해보고 어떤 재산 이전에도 내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보호 조항을 작성할게.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준호가 출근하고 순자가 대구로 돌아간 사이 조용히 서류를 모았다. 모든 것의 사본을 만들었다. 우리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 원본 매매 계약서, 내 급여가 지불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세금 기록, 심지어 내가 직접 감독하고 내 교사 월급으로 비용을 지불한 리모델링 사진까지. 지영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법적으로 집은 두 사람 공동 명의가 맞아. 그녀가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악용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어. 특히 네가 재산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거나 네 동의를 위조한다면 말이지. 준호가 내 서명을 위조할 리는 없어. 나는 약하게 항변했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지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나는 남자들이 가족에 압력해 무슨 짓까지 하는지 봐왔어. 최선을 바라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그녀는 내 재산 절반에 사실상 잠금 장치를 거는 법적 문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구청에 출석해야 하며 최종 서류에 내 지장을 찍어야 함을 명백히 규정했다. 우리는 민준이의 대부인 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준에게 알리지 않고 구청에 조용히 서류를 접수했다. 보험이라고 생각해. 서기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며 지영이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손해볼 것 없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걸까? 배신에 대비해 비밀스러운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몇 달 후 이전된 등기부 등본을 발견했을 때 나의 첫 번째 본능은 즉시 준호에게 따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보호 조항이 떠올랐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법적으로 그 이전은 유효하지 않았다.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유효할 수 없었다. 발견 다음 날 준호가 출근한 사이 나는 새 등기부 등본을 들고 지영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것을 검토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정확히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먼저 제출한 서류 때문에 이 이전은 이미 무효야. 그녀가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들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은 여전히 절반은 내 거야. 안도감이 밀려왔고 곧바로 분노가 뒤따랐다. 지금 그들에게 말해야 할까? 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이런 경우엔 타이밍이 전부야. 지금 내 패를 공개하면 그들은 재산을 빼앗을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허둥댈 거야. 하지만 기다린다면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승리를 떠들고 다닐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의 반전은 훨씬 더 파괴적일 거야. 그 생각은 수년간 조용히 굴욕을 삼켜온 내 안의 무언가를 자극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그건 네가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혼 생활을 되돌리고 싶어? 아니면 정의를 원해? 나는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배신을 겪고도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원하기는 할까? 그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거야. 내 비서에게 서류를 2세트 준비하라고 할게. 하나는 단순히 내 소유권을 복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것. 그 후 몇 주 동안 순자가 내 침실로 이사 오고 이웃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동안 나는 정기적으로 지영을 만났다. 우리는 전략을 다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며 방역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나는 또한 근처에 사시는 은퇴한 판사 박 어르신과 조용히 상담했다. 82살의 그는 수많은 가족 분쟁을 목격했으며 누구보다 문화적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전통 정원에서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순자가 친구들과 외출했을 때를 신중하게 골라서 만났다. 인내심을 가지게. 그가 희끗희끗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언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둬. 오만함 속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세게 떨어질 테니. 박 어르신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개적인 순간을 기다리라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체면이 전부야. 그가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자네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 했어. 정의는 공개적인 응답을 요구하네. 나는 가족들이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기 위해 모이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생각했다. 순자는 이미 자기 집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새로운 집주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친척들을 초대하고 있었다.
완벽하군. 내가 이 사실을 언급하자 박 어르신이 말했다. 조상님들께서 직접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시겠어. 추석이 다가오는 동안 나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순자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집을 꼼꼼하게 청소했으며 심지어 행사에 쓸 새 식기를 고르는데도 동행했다. 그 식기들은 내가 수년간 알뜰하게 관리해온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순자가 고집스럽게 구입한 것들이었다. 지영은 순자의 승리라는 환상을 산산조각낼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깨끗한 흰색의 최종 서류들을 준비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여동생 집에 숨겨두었다. 추석 전날 밤 순자가 15번째로 가구 재배치를 지시할 때 나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다. 내일은 대립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선견지명과 인내심으로 나 자신을 보호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몇 년 만에 가장 강인해진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의 작은 곁방에서 준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몇 주 만에 처음 시도하는 애정 어린 제스처였다. 서연아, 그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준비한 거에 만족해 하셔. 당신이 수고 많았어. 나는 나를 달래려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소름이 끼쳤다. 그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내가 시어머니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정말로 내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 믿는 걸까? 내일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그는 죄책감이나 기대감에 부담 없이 금방 잠들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 못 이루며 내일 할 말들을 연습하고 순자의 얼굴에 스칠 표정들을 상상하며 이 배신의 잔해 속에서 내 결혼 생활에 무언가를 되살릴 수 있을지 혹은 그래야만 하는지 고민했다. 새벽은 유난히 맑았고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쏟아졌다. 나는 민준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섬세한 은색 자수가 놓인 짙푸른 색의 가장 고운 한복으로 조심스럽게 갈아입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나는 존엄하게 그날을 마주할 것이다. 추석 아침은 마치 조상님들께서 다가올 일을 승인이라도 하신 듯 밝고 맑게 개었다. 9시가 되자 우리 마당은 분주해졌다. 친척들이 과일과 떡을 들고 도착했고 순자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우리 집에 살아온 사람처럼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례상의 마지막 음식들을 준비했다. 안방의 상은 이미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잡채, 각종 전, 반달 모양의 송편, 그리고 대칭을 맞춰 깔끔하게 배열된 신선한 과일들. 조상님들을 위한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민준이는 공부하고 있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전 중에 도착했다. 나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여전히 내가 택배로 보내주는 섬유 유연제 향기를 맡았다. 엄마, 달라 보여요. 그가 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20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가 결코 갖지 못했던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 나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지며 미소 지었다. 새 얼굴 크림을 발라서 그런가 봐. 아들은 순자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거실 쪽을 흘끗 보았다. 할머니가 오늘 큰 발표를 하신다고 하던데요. 집 문제라던가? 아직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래, 발표가 있을 거야. 내가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먼저 명절부터 즐기자. 정고가 되자 집은 가득 찼다. 부산에서 온 준호의 사촌들, 제주에서 온 그의 삼촌, 대구에서 온 순자의 여동생, 그리고 가족으로 간주될 만큼 가까운 이웃들까지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아담한 한옥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나무 대들보 아래에서 따뜻한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 한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외투를 건네며 내게 미묘한 고갯짓을 보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제사의식은 1시에 시작되었다. 준호는 장남으로서 조상들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고 막걸리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바쳤다. 나는 여자들 틈에 섞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두려울 정도였다. 공식적인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음식을 먹기 위해 추가로 상이 차려진 마당으로 이동했다. 남자들은 준호 주위에 모여 의식을 잘 치렀다고 축하했다. 여자들은 음식 근처에 모여 조리법과 가족들 험담을 나누었다. 순자는 가장 큰 무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내가 준비한 음식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모두가 접시를 채우고 첫 허기가 가신 뒤 순자가 일어서서 숟가락으로 유리잔을 톡톡 쳤다. 수다 소리가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오늘 조상님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가족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향해 손짓했고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된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이제 공식적으로 제 명의가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때가 되면 제 손자에게 직접 물려줄 것입니다. 박씨 가문의 재산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 박씨 혈통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찬성의 속삭임이 일었다. 나이든 친척 몇몇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방식의 재산 정리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드물지 않았으며 부모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재산을 신탁 보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저는 항상 가족 재산은 적절한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순자가 나를 흘끗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요즘에 어떤 방식들은 너무 불확실해서요. 그 함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다. 다른 가문 출신의 며느리인 나는 박씨 가문의 집을 맡기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내가 수년간 가족에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외부인이었다. 나는 할머니와 나 사이를 번갈아 보는 민준이의 혼란스러운 표정, 깊어지는 미간의 주름을 보았다. 그는 그런 구식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다른 누구 못지않은 박씨 가문의 일원이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마당 건너편의 지영과 눈을 맞췄고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일어섰다.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으로 순자를 불렀다. 가족 재산을 염려하시는 마음은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자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서연아, 집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추석이야말로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문의 집에 대한 진실을 아시도록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마당은 조용해졌다. 한국 문화에서는 아무도 어른의 말을 끊지 않았고 엄밀히 말해 순자는 내 피부티 어른은 아니었지만 그 예절의 파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나는 지영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쪽은 지영 씨고 제 대학 시절 친구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가사재산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아주 무례한 짓이야, 서연아. 준호도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가 이제 얼굴이 붉어져 앞으로 나섰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씩씩거렸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영이 건네는 서류를 받았다. 서류를 펼치는 내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저는 6개월 전 구청 재산과에 보호 조항을 신고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조용해진 마당 구석구석까지 들리는 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제 법적 인감이 찍힌 이 조항은 최근 박순자 씨에게 이루어진 이전에 대해
결코 주어진 적 없는 저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재산 이전도 무효로 만듭니다. 나는 공식적인 도장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문서를 높이 들었다. 이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3주 전에 처리한 이전 등기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지난 15년간 그래왔듯이 준호 씨와 저의 공동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우리 벚나무의 새들조차 노래를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파도처럼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가 더듬거렸다. 준호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 모든 시선이 내 남편에게 향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명절맞이 재킷이 갑자기 목을 조이는 듯 보였다. 이게 사실이야? 그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구청의 강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분이 직접 보호조항을 처리해 주셨어요. 아니면 당신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든가요. 무효인 이전을 진행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이걸 발견했어야 했겠지만요. 지영이 앞으로 나섰다. 박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한국재산권법 제4 13조 2항에 의거하여 박순자 씨로의 재산 이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본 주택은 법적으로 최초 등록된 대로 공동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준호의 삼촌 중 한 명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이 논의는 명절 행사 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겠나.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오해가 더 퍼지기 전에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모인 손님들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했다. 자, 음식들 드세요. 송편은 품질 좋기로 유명한 이천 쌀로 만들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며 승리의 발표가 입안에서 재로 변해버린 채 서 있는 순자를 힐끔거렸다. 민준이가 혼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다. 집안일이란다, 아들. 네가 걱정할 것 없어. 마당 건너편에서 준호가 어머니와 머리를 맞댄 채 미친 듯이 상의하고 있었다. 순자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으로 계획했던 축하는 대신 그녀의 굴욕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완벽한 평정을 유지한 채 더 많은 음식과 차를 권하는 동안 나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축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의 진실을 말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되찾은 것이었다. 추석의 여파는 마치 슬로우 모션 산사태처럼 날이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하며 전개되었다. 순자는 그날 저녁 분노와 굴욕으로 굳어진 얼굴로 황급히 짐을 싸서 우리 집을 떠났다. 준호는 그녀를 강남에 있는 사촌 아파트로 태워다 주었고 불가능한 선택지 사이에 낀 남자의 유령 같은 표정으로 자정이 훌쩍 넘어 돌아왔다. 나는 그가 돌아왔을 때 깨어 있었다. 그날의 드라마가 끝난 후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진 집, 부엌에서 식은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가 감정에 북받친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아마도 당신 어머니가 나에 대해 사람들이 하기를 의도했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겠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52살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한국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그런가요? 그럼 내 집을 도둑맞은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죠? 나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현모양처처럼 조용히 받아들였어야 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내가 돈을 보태고 15년 동안 가꿔온 집을 차지하는 동안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야 했나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 그가 힘없이 말했다.
언제요? 서류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당신 어머니가 우리 침실을 다 뜯어 고친 후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한테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준호 씨.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내버려 둔 다음 그게 최선이었다고, 민준이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할 작정이었겠죠? 그는 그 말에 대답이 없었다. 이후 며칠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준호는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자기 서재로 물러났다. 나는 학원에서 가르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을 돌보는 평소의 일상을 계속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은 우리 동네와 그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시장에서 만난 옆집 김 여사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내게 접근했다. 서연 씨, 그녀가 가십거리의 흥분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비밀 법정 문서로 시어머니를 멋지게 이겼다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제 정당한 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김 여사님. 듣자 하니 제주도에서 오신 준호 씨 삼촌이 서연 씨의 선견지명에 감명받아서 추석상 바로 거기서 순자 씨를 꾸짖었다던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나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부풀려지게 놔둬라. 결국 순자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게 될 것이다. 한때 나의 불행을 속삭이던 동네 아줌마들은 이제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내 존엄을 지키면서 적수들이 체면을 잃게 만든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민준이가 부산에서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아빠가 저 보러 오셨어요. 그가 서도 없이 말했다.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일로? 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저 가족 재산을 지키려 하셨던 거라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묻어났다. 저는 아빠한테 제 친어머니로부터 보호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다니. 아빠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사실 엄마. 갑자기 마르고 늙어 보이셨어요. 회사 동료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대요. 아빠 회사에 우리 추석 때 오셨던 분의 사촌이 있나 봐요. 모든 사람이 어떤 먼 친척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 같은 한국의 거미줄 같은 인맥은 준호의 굴욕이 가족 범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확실히 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니? 나는 화제를 돌렸다. 못 가요. 중간고사예요. 하지만 엄마. 아들이 잠시 멈췄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네 마디 말이 우리 가정이 불안한 새로운 패턴에 적응해 가는 다음 몇 주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다. 준호는 대부분의 밤을 서재에서 잤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이야기했고 대화는 실용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나는 우리 침실을 되찾았고 순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침대, 시트를 2번이나 세탁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제주도의 준호 삼촌이 나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우리는 중립적인 장소인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다. 태성 숙부님은 70대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지만 실용적인 시각을 지닌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우리 둘 댁에 국화차를 주문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순자 아주머니를 잘 다뤘더군. 그가 뜻밖의 직설적인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집안일에 간섭해왔어. 내 동생, 그러니까 준호 아버지가 그 사람을 너무 오냐오냐 받아줬지. 동생이 죽고 나서는 더 통제불능이 됐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차만 홀짝였다. 추석 지나고 나를 찾아왔더군.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가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랬지? 자네를 과소평가해서 일이 틀어진 거라고? 그건 자기가 감수해야 할 실수라고 말이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내 감사를 손저어 막았다. 나는 사업을 이해하네.
그리고 결혼도 일종의 사업 계약이지. 순자 아주머니는 보상 없이 자네의 지분을 빼앗으려 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위반한 거야.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그의 눈이 나를 살폈다. 이제 문제는 자네가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그 직접적인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저는 제 선택지들을 고려 중입니다. 이혼은 가문에 더 큰 망신을 가져올 걸세.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비록 이 경우에는 그 망신이 자네가 아니라 주로 준호에게 돌아가겠지만 그의 세대 남성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전통적으로 이혼은 사정과 관계없이 여성에게 망신을 가져다 주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인정했다. 태성 숙부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결정을 하든 자네는 존엄하게 처신했어. 집안 어른들도 그걸 존중하네. 그의 말은 박씨 가문 내에서 내 위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단순히 준호의 아내나 민준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한편 순자는 대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로 물러났고 집안 문제에 대한 그녀의 영향력은 갑자기 줄어들었다. 우리 추석 행사에 왔었던 그녀의 여동생이 사촌에게 말하고 그 사촌이 김 여사에게 말하고 김 여사가 신이 나서 내게 전해준 바에 따르면 순자는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어 은둔자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 집 갖게 됐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다잖아요. 김 여사가 잘 숨겨지지도 않는 기쁨으로 보고했다. 이제는 실패한 거 다 아니까 얼굴도 못 들고 다닌대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여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해온 순자 세대에게 그런 체면 손상은 치명적이었다. 준호조차도 우리의 긴장된 결혼 생활을 넘어선 대가를 치렀다. 한때 견고했던 회사에서의 그의 위치는 자기 아내에게 계략에서 밀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위태로워졌다. 힘과 전략적 사고가 중시되는 서울의 기업 문화에서 그런 패배는 비즈니스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약점을 시사했다. 추석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이 된 어느 날 저녁, 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서장님이 휴직을 권고하셨어. 나는 책을 덮었다. 유감이네요. 그가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유감이야?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야? 내가 모든 걸 잃는 거? 아니요, 준호 씨. 나는 단지 내 정당한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건 당신이었고요. 그는 그 말에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진 어깨로 그냥 돌아서 가버렸다. 그날 밤 침대에 홀로 누워 나의 승리가 우리 관계와 나에 대한 준호의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깨달았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나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머니의 요구에 비해 부차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 이제 그는 내가 자신을 옹호할 수 있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반격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억지로라도 인정해야 했다. 우리 결혼이 이 새로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집으로 남아있는 조용한 집에서 잠을 청하며 내가 공개적으로 취했던 입장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때때로 정의는 증인을 필요로 한다. 추석이 지나고 석 달 뒤 겨울이 평화로운 담요처럼 서울을 덮었다. 첫눈이 우리 마당에 내려앉아 벚나무를 하얗고 섬세한 조각품으로 변모시켰다.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서서 잿빛 새벽빛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집은 조용했고 비밀을 가까이 간직하고 있었다. 가을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준호는 회사에서 권고받은 휴직을 받아들였고 그 시간을 제주에 있는 사촌을 방문하는 데 썼다. 이것이 서울의 뒷소문을 피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매일 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었고 나와의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으며 실용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수리해야 할 새는 지붕 같은 것들. 순자는 대구에 머물렀고 그녀의 소통은 준호와의 가끔 하는 어색한 전화 통화로 제한되었다. 그녀는 추석 이후로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다. 여전히 인상적인 가십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따르면 순자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건강에 집중하는 동안 며느리가 관대하게 가족 재산을 관리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도 속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체면치레용 거짓말이었다. 민준이가 겨울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와 집에 다시 활기와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나 할머니의 불명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처리하며 나이를 넘어 성장하는 것이 보였다.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뜨끈한 온돌바닥에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아직 모르겠어.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어른의 불확실성을 놀랍도록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요. 아빠는 엄마 집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됐어요. 우리 집이지. 내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이 집은 언제나 널 위한 집이기도 했어. 민준이가 대학으로 돌아간 후 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승리의 첫 만족감은 더 복잡한 무언가로 가라앉았다. 나는 집을 위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미래를 위해 무엇을 원했던가? 내 결혼 생활에 과연 되살릴 만한 가치가 남아있는 걸까? 지영이 강남의 한 현대적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불렀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 덮인 도시에 정경이 펼쳐졌다. 얼굴 좋아 보이네. 그녀가 말했다. 더 너다워졌어. 나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순자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내 필요를 억눌렀던 지속적인 긴장감이 수년에 걸쳐 내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를 고갈시켰었다. 이제 결혼 생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나답다고 느꼈다. 다음엔 뭘 할지 생각해봤어.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제 준호 씨한테 전화 왔어. 집에 돌아와서 우리 미래에 대해 상의하고 싶대. 지영이 한쪽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그가 돌아왔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나 자신도 놀랐지만 그것이 진심임을 알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뭐가 변해야 하는데? 나는 커피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거, 힘의 균형, 그 사람과 시어머니의 관계, 나를 단순히 집을 지키고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거.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세대 남자에겐 상당한 변화들이네. 알아. 그래서 희망적이지 않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혼을 서두르고 싶지도 않아. 23년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엔 긴 시간이잖아. 시간을 가져. 그녀가 조언했다. 넌 지금 힘을 가진 위치에 있어. 그 힘을 사용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거기에 준호 씨가 포함되든 아니든. 다음 주 준호가 제주에서 돌아왔다. 떠날 때보다 더 야위고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그는 한때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환영받을지 확신이 없는 듯 현관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생각을 많이 반했어. 우리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 사이에 보리차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내가 한 짓은 잘못됐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 말을 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드는 듯했다. 당신 신뢰를 배신했어. 어머니가 내 더 나은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 뒀어.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인정이었지만
여전히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당신 어머니가 뭔가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준호 씨. 당신은 내 집을 빼앗으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는 내 직설적인 말에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왜요? 나는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문을 던졌다. 함께한 23년 세월 끝에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는 오랫동안 찻잔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그게 민준이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설득했어.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복잡한 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복잡한 일이요? 그의 눈이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피했다. 당신이 언젠가 떠나고 싶어 할 경우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 마침내 드러난 진실. 그들은 만약 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내가 빈손으로 떠나도록 공모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이 뱃속에 얼음처럼 내려앉았다. 그럼 당신은 꽤 오래전부터 우리 결혼의 끝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그가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심어줬고 분별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취할 예방 조치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당신과 상의했어야 했어. 이제 알겠어. 그의 후회는 진심인 듯 보였지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신뢰의 균열은 결코 메워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틈으로 우리 사이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가 말했다.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 어머니께 당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우리 결혼에서 당신의 자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 나는 그 대화가 어땠을지, 순자가 그런 굴욕에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임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그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셔. 하지만 상황이 변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셨어. 나는 그 말을 거의 믿지 않았다. 순자는 아마도 스캔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시간을 벌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 세대의 한국 시어머니들은 위계질서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분간은 손님방으로 다시 들어와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좁고 조건부적인 기회였고 그는 그것을 고마워하는 듯 보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새로운 일상을 확립했다. 준호는 더 작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명성은 떨어졌지만 그의 존엄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학원에서 계속 가르쳤다. 경제적인 필요가 아닌 진정한 내 선택이 된 지금, 나는 내 일에서 예상치 못한 만족감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차렸고 때로는 집안일 이외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가끔 나는 수십 년 전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유머, 그의 지성, 어머니의 영향력에 가려지지 않았을 때의 그의 다정함. 순자는 대구에 머물렀다. 그녀의 힘은 줄어들었지만 사라지진 않았다. 그녀는 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더 이상 우리 집안일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의 전통적인 시기인 설날이 다가왔을 때 준호는 그녀를 서울로 초대하는 대신 우리가 그녀를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그게 모두에게 더 나을 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더 중립적인 곳에서. 나는 이 반전의 의미를 깨닫고 동의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준호는 내가 단순히 그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 가정하는 대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방문 자체는 긴장되었지만 정중했다. 순자는 추석 이후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늙었고 그녀의 거만한 태도도 다소 누그러졌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집안 서열에서 높아진 내 위치를 인정하는 뻣뻣한 예의로 나를 대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민준이의 손에 작은 옥 펜던트를 쥐어주었다. 공부 잘하라고 주는 부적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손자를 대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 펜던트가 갑오임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이전에 항상 민준이보다 더 예뻐했던 사촌의 아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던 물건이었다. 이것은 말보다는 그녀의 양보였다. 내 아들이 박씨 가문 전통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준이는 옥 펜던트를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은 채 창문에 기대 잠들었다. 준호가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어. 그가 말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어머니는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니까 이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을 생각했다.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것이 부서진 것을 재건하기에 충분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는 이전에 내가 알던 남자보다 더 인내심을 갖고 이 불확실성을 고갯짓으로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가 겪었던 굴욕이 성장을 위한 더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가능한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조용한 승리감을 느끼며 우리 집을 거닐었다. 이제 각 방이 진정으로 내 것처럼 느껴졌다. 법적 서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려는 나의 의지로 되찾은 것이었다. 마당의 벚나무는 겨울 추위 속에 앙상하게 서 있었지만 나는 이미 하늘을 배경으로 분홍빛 섬세한 꽃잎을 피울 봄의 꽃망울을 상상할 수 있었다. 준호와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결혼, 생활이 회복되든 끝나든 나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되찾았다. 내 목소리, 내 존엄,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 소리치거나 극적인 몸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였다. 나 같은 세대의 여성들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휘어지라고 배운 한국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떤 폭풍도 뿌리 뽑을 수 없는 고요함 속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나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집은 안전했다.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등기 이전으로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회복력을 발견했다.